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8월 15일은 우리가 해방된 광복절, 우리 민족 최대의 국경일이죠. 그런데 그 하루 전날인 8월 14일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일본군 성노예들을 기리는 기림의 날입니다. 네, 오늘 바로 일본군 성노예 그 할머님들을 위해서 벌써 수십 년 함께하고 계신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이사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8월 14일이) 기림의 날이다.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1991년 8월 14일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학순이라는 피해자가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모습을 텔레비전과 언론 카메라 앞에 노출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내가 성노예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본 정부가 부정하느냐? 근데 왜 그날을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림일로 선정을 했느냐 하면은 사실은 김학순 할머니의 그 공개 증언은 김학순 할머니 혼자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네. 수많은 침묵하고 있던 여성들의 침묵을 일깨워줘서 여러 피해자들이 나도 피해자입니다. 목소리를 내게 만들었고 그 목소리는 한국을 넘어서서 북으로도 가고요. 북한. 네, 북한으로. 그리고 필리핀으로도 중국으로도 인도네시아도 동티모르도 저 네덜란드, 호주에 살고 있던 네덜란드 피해자에게까지 그렇게 전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2012년 대만에서 11차 아시아연대 회의가 열렸어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거기에 참석했던 여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김학순 할머니의 그 첫 번째 공개 증언은 우리 여성 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전시 성폭력 피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지켜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 어떠한 전쟁도 어떠한 권력도 이와 같은 범죄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활동을 펴자라고 해서 선정된 게 바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운동을 한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을 세계가 당신들의 운동은 바로 우리들의 희망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어떤 울림이 있었던 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2012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매년 8월 14일을 세계가 함께 기린다. 네. 근데 제가 표현할 때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 네. 방금 이사장님께서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정확한 명칭이 뭐가 맞는 겁니까? 2012년 채택을 할 때는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용어를 기림일의 용어도 바꾸자라는 결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로 바꾸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그게 아시아 피해자들 또 아시아 여성들이 함께 지켰던 그렇게 약속이기 때문에 현재 그 기림일의 용어는 한자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마찬가지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기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표현보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라는 표현이 보다 더 정확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더 적확하냐? 네, 적확하냐 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정의기억연대 이전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의였죠. 네, 그랬죠. 그리고 초기에 90년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우리가 피해자들도 정신대 할머니라고 불렀고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연구도 정신대 연구라고 그러기도 했고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동시대를 살았던 연구자들도 여성들도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도 위안부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 용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피해 당사자들도 우리는 정신대 간다고 끌려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신대가 곧 이런 일본 군인들을 상대로 한 네. 그런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피해인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대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뭐 간호정신대, 근로정신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렇죠. 네, 동원 정책이었는데 예. 그 속에 이제 위안부 문제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좀 잘못 이해했었던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운동을 시작하고 92년도 문서가 발견이 되고 그 문서 속에서 위안부라는 용어가 사용됐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여성들이 용어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해요. 네. 그래서 피해자들이 사실은 위안부라는 용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라고 절규하기도 하고요. 위안부. 네. 사실 그 용어 자체가 네. 좀 그러네요. 용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사실은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여성. 예. 근데 거기 일본 군이 붙고 그러니까요. 일본 군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여성.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용어죠. 잘못된 표현이네요. 잘못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본군의 성노예 범죄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그것이 바로 용어에도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용어에조차도 그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기만적인 내용을 담고 여성들을 연행을 했고 제도를 운영했다라는 것 거기에 있는데. 근데 이제 92년도에 저희가 정신대라 92년도까지만 해도 정신대라고 부르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실제로 근로정신대로만 갔던 여성들이 있고 많죠. 네. 그래서 노동으로 그러니까 공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일했던 여성들이 있는데 우리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 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일본 군인들을 성적으로 그러니까 성적 폭력 피해를 입은 그런 위안부 피해자인 줄 알고 오해를 한 분들도 오해받을 있었고,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 본질을 흐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용어를 우리가 계속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즉 정신대란 용어도 안 되고 위안부란 용어도 안 되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게 정확한 명칭이다. 네, 그게 이 문제 본질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문제고 또 피해자들이 그렇게 거부하는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하는 그런 절규를 또 반영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정대협의 정의기억연대로 바꾼 것도 몇 년 안 된 거죠? 네, 2015년 12월 28일 한일합의 이후에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건 또 이제 용어를 바꾼 것에 또 하나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과정이 작동이 되는데요. 2015 한일 합의의 이면 합의에서 저는 항상 이른바 한일 합의라고 부릅니다. 네, 이른바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이면 합의에 그 별의별 내용이 다 있었다는 게 밝혀졌죠.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성노예라고 부르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한국 정부가 우리는 위안부라고만 사용하고 있다. 라고 답변했다라는 것.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직 우리 단체 이름을 바꾸지 않은 것 이건 우리 스스로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구나 라는 판단들을 했고요. 우리 단체명 바꾸자라고 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굉장히 좀 길지만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 91년에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 근데 그 이전에 이미 학계를 중심으로 그 성노예 피해가 있었다는 얘기들은 나오기 시작했었죠. 91년 8월에 김학순 할머니가 하시기 전에요. 사실은 오키나와에 살고 계시던 배봉기 할머니라는 분이 그 신문에 기사로 실리는 그 지역의 신문에 기사로 실리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70년대였고. 70년대. 그게 이제 오키나와의 어떤 정치적인 역사적인 과정에 필연적으로 할머니의 그 피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느 누구도 사실은 우리 사회도 그 문제를 알지도 못했고 침묵하고 있었고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그런 여성이 그 옥기라에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성의 그 피해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그 여성의 피해를 주목했던 단 하나의 한 분의 여성 연구자가 있었어요. 바로 그분이 이제 정대협의 초기 공동대표였던 윤종옥 선생님. 그분이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예. 드디어 연구를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오키나와를 가고 또 때로는 태국을 가기도 하고 일본군이 침략했던 지역에 가면 분명히 조선 여성들이 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가 동시대 여성이었으니까 그렇죠. 여자들이 정신대로 끌려갔다는 끌려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도 그 끌려갈 줄 알고 이화여전을 다니다가 자퇴서를 내고 도망을 가서 네. 살아남았다라고 늘 고백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여성 연구자들의 그런 끊임없는 연구 노력, 조사, 그것이 이제 한국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여성들의 목소리, 여성 폭력은 범죄다, 그렇죠. 가정 폭력도 범죄다 하는 목소리를 냈던 그 여성운동과 함께 맞물리는 과정이 언제였느냐, 바로 1988년. 88년. 네, 한참 서울 올림픽이 있을 때 제주도에서 87년 6월 항쟁 이후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운동은, 그러니까 즉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운동은 민주화 운동의 하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민주화 운동이 완성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아직 통일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분단으로 인한 아픔이 이뤄지고 있어서 또 그게 완성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이 역사적인 과정을 볼 때도 아직 우리의 민주화는 아직도 ING다. 현재 진행형이다. 진행형이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말씀하신 그 88년부터 한국의 학계와 여성운동계에서 이 문제를 이제 공식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한 겁니다. 네, 네. 그랬더니 바로 일본에서 거짓말이다. 네. 그런 거 없다. 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몇 년이 흐르는 사이에 김학순 할머니가 내가 당사자다. 그거죠. 네. 최초의 미투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최초의 미투고요. 사실은 우리가 김학순 할머니의 그 증언이 미투의 시작이다라고 하기 전에 이미 일본 여성들이 그리고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많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유엔을 가고 미국을 가고 유럽에 가서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당신들이 미투의 시작이었군요. 네, 네. 라는 고백들, 칭찬들, 지지들을 보내주셨죠. 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할머니들이 어떤 행사장에서 당신의 증언을 하면서 가해자를 향해서 따끔한 충고도 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 할머니의 강연이 끝나고 우르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늘 마지막에 남는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 저는 아직도 그런 그 장면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남아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성폭력 피해를 입었어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꼭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그 피해에서 제가 이겨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밤 꿈을 꾸기도 하고. 근데 오늘 할머니의 그 당당한 모습을 보고 제가 사실은 많은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미투는 어떤 변화를 일으켰냐면은 세계 각지의 수많은 성폭력 생존자들이 그 피해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그 여성들이 나도 피해자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with you가 되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미투와 with you가 할머니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 확산되어 온 것. 그게 지난 30년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세계 여성 인권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걸 공개 증언하시는 걸 보고 모든 분들이 용기를 내는 그럴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그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은 한 번의 피해로도 한 번의 성폭력의 경험으로도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평생이 트라우마인데. 평생의 트라우마인데 수년 동안 거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전쟁터로 전전하며 매일 밤 주말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군인들이 줄을 섰다. 성병도 관리하고 위안소에는 규정을 붙여서 군인이 뭐 30분 이상을 넘지 못한다라든가 이 위안소는 군인 정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오지 못한다라든가 뭐 등등
이러한 뭐랄까요, 모든 위안소를 운영하고 설치하고 관리하고 여성들의 성병, 여성들의 몸까지 관리하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게 만들었던 그런 제도, 그 정책. 이게 일본군 성노예 제도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글로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네. 이 여성들은 어떠한 심정으로 평생을 살았을까?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어떤 증언들과 함께 또 일본은 계속 부인하지만 여기저기 그나마 이렇게 남아있던 이런저런 자료들과 함께 이제 조금씩 실체에 다가가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일본 군 문서 중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 군이 그러니까 여성들을 연행한 과정 그리고 위안소를 설치한 과정 이런 것을 발견해냈던 교수님이 계셔요.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라고 주오대학교 교수님. 일본 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실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을 하기 전에 이미 당신의 다른 연구 과제를 조사를 하다가 그 문서를 본 거예요. 근데 그 문서를 봤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것인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가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딱 보고 나서 그 문서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거구나. 네. 그래서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은 어떤 또 다른 영향을 미쳤냐면은 피해자들에게 목소리를 내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양심 있는 연구자들, 일본의 여성들에게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저질렀구나.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내가 그렇게 연구 과제 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다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요. 네. 그것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사실은 그래서 피해자의 증언 그리고 그런 양심 있는 연구자들의 군 문서 그리고 병사들이 증언을 합니다. 일본 병사들이. 가해자였던 병사들. 네. 그러니까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미투는 단지 피해자들에게만 미투를 일으켰던 게 아니라 가해자들에게도 내가 그런 가해를 일으켰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참여하고 반성하게 하는 그런 미투를 내게 만들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저는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일본의 그런 병사들은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빌어서 미투를 했는데 왜 한국에서 그 수많은 여성들을 반장이라는 직책으로 잡아갔던 면장으로 직책으로 군속이라는 직책으로 그렇게 잡아갔던 사람들은 아무도 왜 미투를 하지 않을까? 아직도 아무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할머니들이 살아남았을 때 고향에 고향에 딱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디겠어요? 그 사람이겠죠. 네. 자기 잡아갔던. 갔더니 이미 도망가고 없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운 할머니라는 분은 자기가 살던 면에서 면장 딸하고 자기가 갔대요. 면장 딸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분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 면장이 혹시나 그게 일본 군인들을 상대하는 곳인 줄 알고 딸을 보냈을까? 아니면 정말 공장에서 일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보냈을까? 그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군 기록들이나 이런 걸 보면 일본 군이 그 여성들을 할당할 때 여성들 몇 명을 모집하라라고 할당을 할 때 각 지방 행정 기관들에게 예를 들면 뭐 서울시에서 50명을 모집하라. 혹은 경상남도에서 뭐 50명을 모집하라라고 할당량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면장이나 반장 같은 경우는 그 공무원 조직이니까 행정기관의 어떤 라인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할당량이 있었다라는 거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서 결국은 당신 딸도 공장인 줄 알고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공식화된 최종 집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건 뭐 일본 정부와 일본 군 당국의 종합적 기획과 정책에 의해서 모두 몇 명 정도가 그런 피해자였던 겁니까? 사실은 아직도 정확하지가 모르죠. 않습니다. 추정치예요.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1930년대 초부터 여성들이 연행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문서에 따르면 가장 최초로 세워진 위안소가 중국 상해에
1932년도에 세워집니다. 32년. 네. 그러니까 상해 전쟁을 시작할 때 만주 사변 때부터 31년도부터 쭉 해서 네, 여성들이 네. 연행되어 다 갔다라고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최초의 위안소는 32년도 지금까지 드러난 거에 따르면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특이할 점은 상해 최초로 세워진 그 위안소도 이미 일본 해군에서 운영되던 위안소를 본따서 세웠다. 그래요.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거기에 조선 여성들이 끌려갔느냐, 아니면 뭐 일본 여성들이 끌려갔느냐라는 이제 기록들은 아직도 모르고. 드러나 있지 않지만 네. 그 32년도 세워진 위안소의 설치의 과정을 보면 그런 게 드러나는데요. 그때부터 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여성들이 연행이 됩니다. 이야. 그래서 때로는 거의 45년도에 그렇습니다. 15년. 45년도에 끌려간 여성은 1년 미만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했던 여성들도 있고요. 근데 그동안 이제 약 20만 명이라고 추정되었던 수치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동안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연구했던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서를 발굴을 해내는데 그 문서 속에서 여성들이 몇 명이 연행되었을까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문서가 몇 개가 나와요. 예. 하나는 1938년도 육군성 의무국 회의에서 회의했던 내용이 기록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의무국이라는 얘기는 이제 군인들 건강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기록에 보면 군인들의 성병 예방 등을 위해서 네. 병사 100명당 1명꼴로 여성을 모집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 회의 이후에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10,000명에서 20,000명의 여성을 그 한 시기에 38년 그 회의 결정에 따라 모집하라라고 할당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여성들이 8,000명에서 약 10,000명이 모집이 되어서 네. 중국 봉천령에 줄을 쫙 섰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이제 그 모집업을 담당했던 사람의 일지에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일지에 기록을 해요. 중국 봉천역에 8,000명에서 10,000명의 조선 여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야말로 질려버릴 정도였다. 그러니까 그게 31년부터 30년대 초부터 45년도까지가 아니라 한 날 그렇게 모집된 여성들이 그 정도였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20만이 더 넘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연구자들은 그보다 못할 것이다라는 추측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제 문서가 있는 게 뭐냐면은 특수요원 모집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이 발송이 돼요. 일본 군부에서 예. 특수요원을 위안부를 지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군인 29대 1 혹은 35대 1로 여성의 숫자를 할당해서 배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는 100대 1이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성병 예방 등을 위해서 35대 그렇죠. 1로. 근데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여성을 100대 1로 규정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의무국 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고 이것은 실제로 여성들을 배당하는 것을 이렇게 이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선 부대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네. 오히려 이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나.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 당시에 군인 숫자를 29대 1로 혹은 35대 1로 그리고 그것을 참 이런 해석 자체가 너무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는 것 같은데 몇 교대로 상대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추정해서 계산을 하니까 약 20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정치죠. 너무나 의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2019년 현재까지도 아직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진실조차도 규명이 되지 모른다는 않았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